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기아와 ASML, 롯데그룹과 삼성물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아가 올해 1분기에 14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출시한 신차들이 대박을 터뜨리며 현대자동차를 앞질렀는데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모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분기에도 그 기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제 이제 같은 날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수치로만 놓고 보면 기아가 훨씬 앞질렀네요. 예, 현대차도 비교적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기아는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실적을 발표했다 이래서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 이랬는데 형보다 더 나은 아우가 바로 기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한번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 쪽에 제일 먼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나 오른쪽에 기아의 오른쪽에 영업이익을 보면 142% 늘면서 무려 영업이익이 1조 764억에 이르는데 지난 분기까지 연이어서 2분기 연속 1조가 됐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 매출액은 현대차가 기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증가율을 보면 현대는 8.2%인데 비해서 기아는 13.8% 훨씬 높죠. 특히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현대가 175% 증가한 데에 비해서 이 기아는 289% 증가했고요. 이익 면에서는 거의 현대차와 기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는 기아가 좀 더 적은데 이익은 비슷하다. 그만큼 기아가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기아가 새로 내놓은 K 시리즈죠. K8이 이제 사전 예약 돌풍을 일으켰는데 최고 기록을 한 번 더 다시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K 방역이라든지 또는 K 한류, 이 K자를 단 한국산 제품, 한국 문화 이게 선풍적인 인기인데 사실 기아의 자동차 K도 기아의 K이기도 하지만 코리아의 K이기도 해요. 이제 K8 최고급 세단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지금 사전 판매 신청 대수가 2만 대가 훨씬 넘어가는 역대 나온 한국 차 중에서 가장 높은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난해 소렌토라든지 또 그 밖에 카니발, K5 이런 등등의 차들이 현대차보다도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았고요.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지금 RV카라는 것입니다. RV카가 레크레이션 비클이라고 해서 차로 움직이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차죠. 1분기에 69만 대나 팔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RV카는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떤 전염병에 더 안전하다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또 탔고 네. 거기다가 성능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친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건 좀 걱정일 것 같은데 현재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들이 멈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적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보리고개가 다가온다라고 좀 상당히 지금 우려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반도체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달 5월 달에는 좀 현대나 기아차 모두 자동차 생산을 좀 중단하는 사태가 4월 달부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기아에서도 지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 반도체를 우리가 좀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의 하원 상하 의원 주지사들이 미국의 이 화석 연료차를 빨리 퇴출시키고 전기차로 전환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특별 그 청원서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과연 현대나 기아가 얼마나 빨리 전기차 쪽에 더 질적 기능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향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도 그중 하나인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의 호황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사님, 반도체 공급난이 ASML에게는 호재였다 이렇게 좀 전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반도체가 세계 경제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워낙 반도체가 지금 종류가 많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가 어떻게 좋고 또 어떻게 나쁜가에 대한 좀 혼선이 생겨요. 자, 지금 반도체는 우리가 그 규소판으로 만든 웨이퍼에다가 규소판을 심어놓은 그 반도체를 최종 소비재 제품으로서 제조 제품으로서 만들어내는 곳은 세계 1등 회사가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2등이 SK 하이닉스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한국 회사들은 메모리 쪽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왔죠. 좀 더 가득률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대만의 TSMC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모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TSMC에서 반도체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도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지금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이런 게, 자,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프판이 있으면 웨이프판에 극자외선 빛을 쬐어주면 그것이 웨이프판에 흠집을 내면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몇백억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바로 이 부분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장비 업체는 ASML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또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저 ASML 노광 장비를 수입하겠다. 그래서 ASML에서 노광 장비를 어느 회사에 주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패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그 지금 반도체의 큰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1분기에 수익률이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200%를 넘었었고요. 네. 1분기에 극자외선 장비를 7대를 내놨는데 이게 삼성과 TSMC가 가져갔는데 삼성이 조금 더 많이 가져왔어요. 일전에 지난해 연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그 축구 히딩크로 유명한 아이트호벤의 그 본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실제로 반도체 이 호황 슈퍼 사이클에 가장 호혜를 받는 것은 역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그 중심에 ASML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ASML이 최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 10배 가까운 수익을 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뭐 신의 한 수가 됐죠. 10여 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 그런 그 노광 장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출자도 해야 된다. 이래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폭등하는 바람에 반도체 팔아서 버는 돈보다도 ASML에 투자해서 지분 투자해서 번 돈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 ASML이 어떤 회사냐? 네.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네덜란드에 원래 필립스라는 유명한 전기 회사가 있었어요. 전기전자 회사인데 요즘은 의료기 제품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필립스라는 회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ASM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고 그 ASM 인터내셔널이 또 자회사로 ASML을 만든 회사거든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 제조 최종
품목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회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BOA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자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하는데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5개 회사를 꼭 집었습니다. 그중에 1번으로 오른 게 지금 막 소개해드린 ASML이라는 회사, 네. 그다음에 인피니언, 그다음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소이텍, 그다음에 ASML의 지주회사인 ASM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인데 요즘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찾아서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꼭 유심히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BOA의 반도체 유망주 빅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그룹의 형제 나는 진행 중인 걸까요? 형인 신동주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게 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일본의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일본 지분 상속도 마무리됐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형제의 난 중심에는 롯데홀딩스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롯데홀딩스의 의결권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롯데의 형제의 난이 끝난 게 아니냐. 이미 형인 신동주 회장이 완전히 패하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 체제로 완벽하게 체제가 구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지주회사는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 일본에 있는 모든 회사도 그 뿌리가 롯데홀딩스에 있고 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산하기업의 지분 구조도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롯데홀딩스의 오너는 누구냐? 이 대목에서 그동안에 신동주 회장의 이제 지분, 신동빈 회장의 지분, 개인 지분은 1%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롯데홀딩스의 최대 오너는 광윤사라는 롯데의 그 포장지 맡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주 회장이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실질적인 주인의 최대 주주는 신동주 회장인데 그동안 신동주 회장이 큰 힘을 행사하지 못해왔던 게 네. 이 광윤사를 통한 신동주 회장의 그 지배력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30%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지주회사 그 일본 홀딩스의 그 우리 사주 또는 임원 회사 이런 회사들의 그 지분이 관계 회사들의 40% 가까이 이러거든요. 그것을 신동빈 회장이 제휴를 하면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신격호 회장이 연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SK 롯데 홀딩스 일본 회사 지분을 이제 상속하게 되는데 형 동생 상속 비율은 똑같은 거죠. 거기에 그 절반만 조금만 이게 신동주 회장으로 가게 되면 신동주 회장의 롯데홀딩스의 전체 지분이 종전의 33%에서 이번에는 33.3%를 조금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종래의 33%하고 지금의 33.3%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퍼센트로 보면 0.3%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게 상법상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상법상 중대 결의를 하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밀려서 2등으로 떨어져 있긴 있지만 그동안에는 3분의 1에 조금 못 미쳤는데 신격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물려준 상속 지분이 조금 가면서 신동주 회장이 3분의 1을 살짝 넘어선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신동주 회장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거대한 거부권을 가진 하나의 이 파워를 갖게 됐다. 신동빈 회장을 배척할 수 있는 큰 힘이 신동주 회장한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이 경영권 분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것은 그 신격호 회장 상속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되는 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것은 롯데는 그동안에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의 집행이 확정된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점을 이제 꼭 집어서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사건,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제를 걸어서 자격이 없다라고 제소를 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동경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알고 이사를 선언하기 때문에 결국 사유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원 판정을 통한 신동빈 회장의 자격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신동주 회장이 그 거부권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의 이 형제의 난은 제3라운드, 제4라운드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시작되면서인데요. 검찰은 분식회계 등으로 사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방점을 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제 검찰이 2시간 동안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메인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을 얼마 줬냐라는 좀 사회 형사적인, 사회 가치적인 재판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삼성을 합병할 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주가를 마음대로 전횡을 했느냐 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은 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무려 4조 원 이상을 분식 회계를 했다라고 2시간 이상 PPT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말이 안 된다, 억울하다. 삼성을 범죄 조직 집단으로 보는 편견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검찰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배상의 규모라든지 또 도덕성에 큰 상처를 볼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해 주자는 네.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경제단체에서 사면해 주자 나오고 있는데 그 심정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면 문제를 앞세운다면 이것은 좀 원칙과 법리에는 좀 어긋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